뇌졸중의 초기 증상이나 행동 변화를 노화 또는 일시적인 피로라고 오해해서 신속하게 병원에 데려오지 못할 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빠르게 인지하는 것입니다. 119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환자의 나이와 기저질환 두 가지 시간을 잘 알려주셔야 되는데, 이 정보가 이제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환자가 정상이었던 모습, 그리고 뇌졸중 환자 보호자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순간이 있다고 하는데 언제였나요? 뇌졸중 환자의 보호자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순간은 뇌졸중의 초기 증상이나 행동 변화를 노화 또는 일시적인 피로라고 오해해서 신속하게 병원에 데려오지 못할 때입니다. 이로 인해 이제 골든타임을 놓치고 환자 예후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 자신도 그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 보호자가 보기에도 그냥 평소보다 조금 피곤해 보이네, 조금 더 그냥 휴식을 취하자, 아니면 당신이 조금 그렇게 피곤할 때 뭐 사우나 가면 좋아지니까 사우나를 갔다 완유를 하는 그 바람에 병원에 바로 내원하지 못하고 시간을 뭐 대여섯 시간 지체되는 경우도 왕왕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민간요법을 되게 좋아하시는, 뭐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손을 따면서 기다린다던가 아니면 부항을 뜨면서 이제 증상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린다던가 이런 조치를 하면서 병원에 늦게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럴 때마다 사실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이제 보호자도 나중에 진단이 되고 나서 환자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걸 실시간으로 보면 후회를 굉장히 많이 하고 본인 자책을 많이 하는 거를 이제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뇌졸중이 심각한 경우에 환자가 본인 의사 표현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럴 때 이제 사전 연명 의료 계획을 수립해 놓지 않고 치료 방향성에 대해서, 그리고 워낙 고령이신 분들이 요새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어디까지 적극적으로 치료할지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의지와 의사인데, 이런 게 이제 충분히 뭔가 서로 가족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어떤 급성기의 중대한 상황이 생기면 그런 치료 결정을 보호자가 대신해야 되는 상황에서 후회와 심리적인 부담을 굉장히 크게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게 배우자라든지 자녀 간에도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어서 그럴 때 어떻게 결정하는 게 옳은 것인가를 시간이 여유롭게 저희가 주어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런 현장에서 보호자들이 조금 많이 힘들어하는 거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뇌졸중을 겪다 보면 치료가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퇴원하고 나서 이제 재활 과정이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간 이제 지속이 되는데, 그때도 환자나 보호자 모두 충분한 정보와 교육 그리고 사회적 지원에 대해 사실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의료진의 책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의료진이 잘 알려줘도 그거를 이제 실천하는 건 조금 다른 문제인데, 그게 이제 명백하게 환자의 예후나 회복 그리고 추가 삶의 질이 이제 거기에 굉장히 좌지우지하게 되는데, 이제 처음에 잘 모르고 소극적으로 재활을 했다가 환자가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면 보호자가 그때 다시 자책을 하는 거죠. 그 상황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치료를 우리가 도와드릴 걸, 혼자 사시게 하지 말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모실 걸, 이런 게 그 당시에 드는 굉장히 많은 후회라서 어떤 다양한 방면에서의 후회를 줄이려면 평소에 이제 뇌졸중 증상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두고 빠르게 인지해서 119에 신고해서 빠르게 처치받게 하고, 그리고 치료를 받고 나서도 추후 관리에 적극적으로 이제 보호자도 환자한테 개입을 하고 의료진과 소통을 하는 게 이제 후회를 가장 줄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0대 이후에는 뇌출혈 위험을 확인하는 검진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가장 우선해서 고려할 검사는 무엇인가요? 40대 이후 성인에서 뇌출혈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검진은 혈압평가 및 관리입니다. 혈압 조절을 통해서 뇌출혈 발생을 유의하게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이 이미 대규모 역학 연구에서 다 확인된 상황인데요. 다른 뭐 약을 먹는다거나 몸에 좋은 뭐 음식 섭취 이런 것보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고혈압이 생겼다 싶으면 적극적으로 진료를 보고 약 처방을 받고 생활 습관을 교정하면서 혈압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게 뇌출혈 위험도를 이제 낮출 수 있는 1차 예방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2명 이상의 직계 가족이 뇌동맥류나 뇌출혈이 있는 병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다낭성 신질환을 앓고 있고 다른 이유로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상당한 뇌출혈 고위험군이거든요. 이럴 때는 혈관 상태를 볼 수 있는 MR이나 CT 검사가 권고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MR은 이제 일반 MRI나 CT는 뇌 실질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뇌로 가는 혈관에 조영제라는 물질을 넣어서 뇌 안쪽으로 지나다니는 혈관 자체를 평가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그 혈관에 이제 터질 위험 있는 뇌 동맥류가 있다든지 아니면 언제 생겼는지 모를 뇌 혈관 기형이 있다면 그거를 이제 그 MR 안지오그래피랑 CT 안지오그래피라는
조영수 검사를 이제 하면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사상에서 앞서 말씀드린 병변이 있는 경우에 터지기 전에 적극적으로 시술을 한다면 뇌출혈 발생 위험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일반 성인에게서는 이제 혈압 평가 및 관리가 최우선의 검진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력이나 유전적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뇌혈관 영상 검사가 추가로 고려됩니다. 그럼 과연 이제 이런 고위험군이 아닌 환자분들한테 영상 검사가 이득이 있냐? 그리고 고위험 환자분들은 그러면 얼마 주기로 뇌혈관 영상 검사를 계속 추적 검사를 해야 되냐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찾아가실 수 있는 전문가랑 상담하셔서 그 전문가의 의견에 맞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무엇인가요? 뇌졸중을 예방하는 올바른 생활 습관은 사실 누구나 다 알지만 지키기 힘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력해야 되는 잘 먹고 잘 자고 많이 움직이고 위험 인자를 좀 낮추거나 피하는 방법입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신체 활동, 그리고 정상 체중 유지, 그리고 금연과 안 하면 좋지만 적당한 음주, 그리고 충분한 수면, 그리고 위험인자인 혈압, 혈당, 지질의 적정 수준 유지가 포함됩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사과, 블루베리와 같은 과일, 그리고 시금치, 브로콜리를 포함한 채소, 그리고 현미, 귀리 등의 통곡물, 그리고 고등어, 연어와 같은 생선 중심의 식단을 말하고 포화지방, 가공육, 설탕, 소금 등은 제한돼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점은 마치 하나의 음식으로 모든 질병을 이기는 만병통치약이 있는 것 같이 광고하는 식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는 사실 명백한 거짓입니다. 우리 몸에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사실 그 음식만 먹어서 그 영양분만 채운다고 사실 몸이 좋아지지 않거든요. 결국 핵심은 모든 음식을 다 균형감 있게 골고루 먹었을 때가 효과적입니다. 이거를 명백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신체 활동도 아예 WHO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주 3회 이상, 그리고 주당 최소 150분의 이상의 중등도 운동, 그러니까 사람마다 강도가 다 다르겠지만 본인 느끼기에 숨이 차오르는 정도의 운동을 말하고요. 빠르게 걷는데 이제 그렇게 차오르시는 분들도 있고, 자전거 타는 정도 아니면 수영하는 정도에 오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건 이제 본인의 할 수 있는 강도에 맞춰서 이제 유지를 하는 게 좋고, 제일 이상적으로는 그 강도를 조금씩 올릴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할 수만 있다면 근력 운동까지 하신다면 이제 근육을 최대한 이제 유지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고요. 수면은 하루 평균 7시간에서 9시간 이상 자는 것이 권고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에서 이제 이미 대규모 연구에서 앞서 말씀드린 주요 생활 습관을 개선한다면 전체 뇌졸중의 약 40%의 그 환자를 예방 가능하다고 이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이 또 여러 개지만 그 중에서도 흡연이 이제 뇌졸중 위험을 가장 크게 높이는 단일 요인인데요. 금연을 한다면 위험을 점진적으로 낮출 수 있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 신체 활동까지 계속 꾸준히 한다면 추가적인 이득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반대 상황인 과체중, 비만, 그리고 신체 활동 부족, 흡연, 불균형 식단, 과음 등의 이런 복합적인 위험 요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뇌졸중의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낮을수록 좋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인가요? 콜레스테롤은 혈중 지질을 총칭하는 말로 크게 4가지로 분류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LDL 콜레스테롤로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릅니다. 혈관벽에 협사여 동맥 경화를 일으키고 뇌졸중이나 심각한 뇌졸중과 심혈관 위험성을 굉장히 높입니다. 두 번째는 HDL 콜레스테롤인데요.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릅니다. 혈관벽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운반해서 제거하는 역할을 해서 HDL은 반대로 높으면 높을수록 심혈관 건강에 유리합니다. 세 번째는 총 콜레스테롤로 LDL과 HDL 성분을 모두 합한 수치입니다. 네 번째는 트리글리세라이드 중성 지방인데요. 엄밀히 콜레스테롤은 아니지만 함께 측정되는 혈중 지질로 수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심혈관의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콜레스테롤을 낮추면 낮출수록 좋다는 이제 더 구체적으로는 LDL을 말하는 건데, 그러면 과연 그 LDL을 어느 정도까지 낮춰서 관리하는지는 나라마다, 그리고 인종마다, 그리고 고위험 인자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생활습관 교정이나 그걸로 부족할 때 이제 스타틴 제제라는 약물을 써서 낮추는데, LDL을 70 미만으로 낮추는 게 가장 널리 권고되는 목표치고요. 여기서 만약에 비만이나 아니면 다른 고위험군을 같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70보다 더 낮은 수준인 55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40 미만, 40mg/dl까지 낮추는 게 권장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낮춘다기보다는 LDL을 그 위험성을 고려해서 개인마다 얼마만큼 낮추는지는 맞춤 치료 전략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뇌졸중이 의심되는 순간에는 골든타임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보호자는 어떤 순서로 행동해야 하나요?
고령자의 뇌졸중을 의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빠르게 인지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패스트를 간단하게 체크해서 해당 증상이 하나라도 있으면 즉시 119에 연락하는 것입니다. 직접 환자를 병원에 이송하는 것보다 119를 통해 병원에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뇌졸중이라도 심한 정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걸 약물로만 치료할지 아니면 시술이나 또는 수술이 필요한지가 모두 다릅니다. 이는 일반인이 긴박한 순간에 평가하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고요. 그리고 같은 병원도 실시간마다 의료 자원이 이용할 수 있는 정도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는 일반인들이 평가하는 것보다는 구급대원이 의료진과 직접적으로 연락해가면서 병원 선정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합니다. 119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제 환자의 나이와 기저질환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시간을 잘 알려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환자가 정상이었던 모습, 라스트 노멀 타임이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비정상적인 모습이 관찰된 시간, 퍼스트 앱노멀 타임, 이 두 가지 시간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정보가 이제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119에 신고한 후에는 환자 옆을 지키면서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게 하고 의식이나 호흡, 맥박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구급대원이 도착하지 않더라도 환자의 의식과 호흡이 완전히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하지 말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응급 상황에서 가족이 도와주려다 오히려 위험해지는 행동이 있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예는 무엇인가요? 응급 상황에서 가족들이 환자를 도우려다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는 대표적인 행동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환자에게 음식이나 물, 약을 주는 것입니다. 뇌졸중 의심 환자는 의식이 흐려지거나 삼킴 장애가 있을 수 있어서 흡입 위험성이 높아지고 이물의 약물을 투여하면 진단 및 치료에 혼선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뇌경색인지 뇌출혈인지 전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보호자가 가지고 있는 아스피린이나 항응고제를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도 환자의 상태를 급격히 안 좋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환자를 무리하게 이동하거나 자세를 바꿔주는 건데요. 무리하게 자세를 변경하다 보면 이제 목이 꺾여서 추가적으로 신경학적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고, 더 심한 경우에는 골절을 유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확보가 안 되는 자세를 오히려 조장해서 기도 폐쇄가 생겨서 호흡 부전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자세를 취하지 않고 편안하고 안전되게 눕혀놓거나 아니면 편안한 의자에 기대 놓는 게 이제 좋은 자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환자의 증상, 발생 시각, 그리고 기저질환, 환자의 보고용 약물을 환자가 직접 표현을 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정보를 이제 보호자가 대신해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당황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모르는데 기억을 더듬어서 잘못된 정보를 주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잘못된 정보들은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데 매우 이제 큰 오류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응급 상황에 이제 당황한 나머지 너무 과도하게 감정적으로 흥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현장의 구급대원이나 아니면 병원 도착해서 의료진들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굉장히 중요한 잘못된 일로서 이제 그런 임상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대한 힘드시겠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침착하게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 중인 응급의학과 전문의이자 중환자 세부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김준성입니다.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10년 넘게 일하면서 일선에서 환자를 보고 열심히 연구하면서 의학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렇게 건강 관련 유튜브 채널에 나오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가 2025년 이후로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많은 고령자분들이 응급 상황에 대한 빠른 인지랑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해서 위중한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모습이 이제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점점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응급실에서 나가신 후에도 꾸준히 관리를 하지 못하셔서 다시 응급실에 같은 문제로 재방문하시는 경우가 워낙 많은데, 퇴실 시에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느껴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작게나마 이제 인식 개선을 이루고자 이번에 온 가족이 함께 알아야 할 고령자 응급 대처법이란 이름으로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응급질환은 막연하게 알고 있으면 다급한 상황에서 당황한 나머지 올바르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힘듭니다.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를 최대한 쉽고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었으니 평소에 천천히 읽어보시고 응급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작은 대비라도 해두신다면 으로 이어 확신합니다. 고령자 본인뿐만 아니라 이를 모시는 보호자나 건강 관련 종사자분들께서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